안녕하세요. 법률저널 채널의 김경은입니다. 오늘은 공부법 다 똑같다의 저자 곽상빈 변호사님과 함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곽상빈 변호사님은 무려 자격증을 30개나 가지고 계신데요. 변호사님과 함께 변호사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했던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곽상빈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현직으로 있지만 이제 공인회계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소송 업무를 주로 하고요. 근데 소송만 하는 게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주 업무는 이제 재판, 특히 뭐 민사나 형사 재판에 이제 출석하고 재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의뢰인을 위해서 이제 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고요. 근데 이제 재판만 해서 먹고 사냐? 그건 아닙니다. 재판보다 이제 다른 분야들도 많이 이제 변호사 업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문이나 아니면 계약서 검토, 아니면 법인 설립하거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슈를 검토해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후 어떤 핵심적인 능력이 필요하신지. 변호사 일단 소송 업무랑 자문 업무가 조금 달라요. 소송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논리의 허점을 좀 짚어내면서 이제 저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논리력 그리고 전달력, 표현력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문 업무는 싸우는 업무가 아니고요. 고객이 이제 뭐 어떤 이슈가 있다. 아니면은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그리고 이때도 꼼꼼함은 필요해요. 결국에는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변호사는 꼼꼼한 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네. 그 드라마가 현실이랑은 어떤가요? 현실이랑 되게 잘 맞아서 너무 놀랐어요. 대형 로펌 생활을 잘 묘사한 것 같은데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이 모델로 되었었대요. 그래서 그거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재판에서의 모습은 현실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재판에서 그렇게 판사님 앞에서 그렇게 떠드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거의 다 이제 서면 이제 제출하고 진술하겠습니다 하고 몇 마디 하고서 끝납니다. 네. 야근 많이 하세요? 야근은 달고 살죠. 뭐 달고 살고 능력 있을수록 야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죠. 주말은 있으세요? 주말도 없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좀 즐기는 편이어서 주말에도 나가서 시키지 않아도 하긴 했는데 주중에 좀 잠을 자면 주말에 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좀 맑은 정신으로 또 하는 게 좋아서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면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나요? 너무 다양하죠.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로펌으로 갔는데요. 대형 로펌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소송과 자문을 두루두루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 동기들 보면은 이제 로펌으로 가지 않고 기업의 이제 인하우스라고 하죠. 사내 변호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직원들이랑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인하우스로 가게 되면 그 기업에 특화된 그런 이슈들을 다루게 됩니다. 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처럼 저도 이제 개업을 할 건데요. 이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저의 고객들만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임하는 만큼 돈을 번다. 이게 또 개업의 세계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공공기관. 국선 변호라는 것도 있고요. 국선 변호는 또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죠. 대신에 이제 국선 변호는 성공 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일반적인 선임보다는 조금 더 유도리가 없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6대 빅펌에서는 보통 변호사님 분들이 한 어느 정도 계시나요? 6대 빅펌이라고 하면 일단 김앤장, 태평양, 광장 맞죠? 그리고 율촌, 그리고 세종, 화우 이렇게 6가지가 이제 6대 펌이라고 하고요.
예, 그 밖에도 이제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뭐 대류가주나 아니면 동인이나.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6대 펌 안에서는 이 인원이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900명,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태평양으로 봤을 때는 한 400명, 예, 그리고 광장도 한 3, 400명, 예, 그리고 세종도 3, 400명, 뭐 율촌 200, 300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다른 직역에 비해서 인원이 그래도 소수예요. 왜 회계법인은 회계사 막 3,000명 막 넘어가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예,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변호사 옛날에는 이제 사법 시험이 있었죠. 사법 시험이 있었는데 그 사법 시험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스쿨로 일원화가 됐고요. 로스쿨을 입학을 해야 되겠죠. 요즘에 로스쿨 입학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졌는데 일단 1년 내지 2년 정도를 리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법학 적성 시험.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학점이 좀 좋아야 돼요. 학점이. 저 같은 경우에도 최우등 졸업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되게 경쟁력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학점도 좋아야 되고 또 거기에 추가로 영어 성적, 예, 토익 뭐 만점 뭐 이렇게 나오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학점, 리트, 토익 또는 서울대는 탭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어 성적까지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하고요. 자기소개서를 또 잘 써야 되거든요. 자기소개서를 내고 또 거기서 서류가 통과하면 면접까지 봐야 됩니다. 면접 때는 뭐 법 지식도 법 지식은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법리 비스무리하게 이제 사례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인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다 거쳐야 로스쿨 입학이 되고요. 입학한 다음에 3년 동안 공부만 합니다. 네, 공부만 해야 돼요. 이게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과목도 뭐 7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5일에 걸쳐서 보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1학년 때부터 그냥 죽어라 공부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학년 때 변호사 시험 계속 준비하다가 3학년 딱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시험 치면 그 코스웍이 완성이 됩니다. 네, 한 5년, 최소 5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사법고시 세대와 로스쿨이 바뀌는 그 중간 과정을 다 겪었던 세대인데요. 사법고시 세대와 로스쿨 세대를 비교하면 네. 제가 처음에 회계사 시험 준비한 게 2006년, 2007년이었어요. 그때는 로스쿨 제도가 없었어요. 참고로 없었고 로스쿨 제도가 생긴 게 2008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법 시험 아니면은 이제 변호사가 될 수가 없었죠. 저도 고민을 했죠. 사실을 볼까 아니면은 회계사 시험을 볼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막 로스쿨 나온다. 이제 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이 조금 더 저한테 숫자 다루고 이미 경제학과고 다 적합하니까 회계사 시험 먼저 보자 이렇게 해서 쳤고 갑자기 이제 로스쿨 제도로 바뀌면서 이제 사법 시험도 있고 로스쿨도 있고 이런 상태가 쭉 갔어요. 한 10년 동안. 그때 당시에 선배들 얘기로는 서로 싸움을 좀 많이 했대요. 로스쿨 쪽에서는 아무래도 로스쿨 제도가 안착되는 게 중요하고 사법시험 쪽에서는 아무래도 사법시험이 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세력으로 나눠졌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어쨌든 법이라는 거는 본질이 똑같아요. 어떤 시험,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느냐 그리고 이 실무라는 거를 이제 로스쿨에서는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법 시험은 이제 이론을 먼저 시험을 치고 1차, 2차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서 실무를 또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선후 관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소화해야 되는 양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레벨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영어 성적이 필수잖아요. 근데 실제 업무 해보시면 영어 관련 업무가 많으신가요? 네, 저희 회사는 많아가지고요. 근데 보통 서초동에서 이제 근무하는 분들은 영어를 쓸 일이 없다고는 하셨어요. 네. 그래서 대형 로펌이나 아니면 외국계 회사에 갔을 때는 영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원문을 많이 봐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못해서 네이티브 수준으로 잘하면 진짜 유리하고요. 저는 그냥 번역기 써서 그냥 어떻게든 이제 자문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예, 그 정도는 돼야 되고 토익으로 그게 측정이 될까? 뭐 약간 그런 의심은 있네요. 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잘해야 하는 과목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양이 많고 실무에서 많이 쓰는 민법 같은 거, 민법이나 아니면 형법 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있죠. 보통 이 법이라는 게 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민사, 형사, 행정. 그러니까 공법, 행정하고 헌법 다 합쳐서요. 세 가지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두루두루 잘 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가장 양이 많고 가장 이제 법리에 뭐 다양한 법리를 이제 접할 수 있는 민법을 좀 잘하는 게 가장 유리한 것 같아요. 변호사 배출 증가와 법률 시장 개방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전망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요. 일단 변호사 수가 많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인당 변호사 수임 건수 하면은 1.8개였나?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외운 건 아니니까 굉장히 낮아졌어요. 한 달 건수요. 근데 이제 그 건수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 모수가 커지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펌, 지금 대형 로펌도 점점 이제 많이 뽑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은 더 많이 뽑고 있고요. 인하우스도 많이 뽑고 있어요. 그리고 개업 변호사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전망도 뭐 AI가 이제 앞으로 뭐 무슨 전문직을 대체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AI가 저는 판사의 마음까지 읽어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변호사가 없어질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변호사의 수입은 직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연봉 수준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진짜 천차만별이죠. 연차마다 좀 다른데요. 수습 때 이제 연봉이 굉장히 낮아요. 생각보다. 대형 로펌으로 가면 수습 때부터 연봉이 높거든요. 뭐 다 억대 연봉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냥 평균적인 로펌에 가면 수습 때는 6개월 동안은 급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수습을 마치면 이제 연봉이 한 2배 정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근무 변호사로 이제 계속 재직을 하다가 나중에는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로 이제 이직을 할 때 몸값이 좀 이제 뭐 개업에서는 수임이 잘 되면 몸값이 뛰는 거고요. 그리고 이직했을 때는 내가 또 쌓은 커리어만큼 또 인정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수입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보통 개인들이 그 사건 의뢰할 때 그 수임료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수임료요. 형사 사건하고 민사 사건이 좀 다르고요. 뭐 행정 사건이 좀 다른데 이제 보통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이 330만 원이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리고 물론 그거보다 더 낮게 부르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요. 그리고 높은 경우에는 상방은 뭐 무한대까지 부를 수 있는 거라 뭐 1억을 부르든 뭐 아니면 몇 천만 원을 부르든 그거는 이제 그 변호사님들마다 이 시장에서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님들마다 다 부르는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료 체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착수금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건에 착수하기 위해서 받는 돈이에요. 그거를 아까 330만 원 또는 뭐 100만 원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확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액수가 결정이 되죠. 그때 성공보수를 걸게 됩니다. 이 성공보수 같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에는 한 몇 프로, 뭐 5% 뭐 이렇게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센 경우, 성공보수가 센 경우에는 뭐 30%뭐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건의 성격마다 다 다른데 보통 민사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를 이제 의뢰인한테 그럼 착수금을 좀 줄여드리면서 성공보수를 높여드릴까요? 그러면 초기에 이제 비용 부담이 좀 적은 거죠. 아니면은 착수금을 좀 높게 막 한 1,000만 원 정도 할 테니까 이제 성공보수를 좀 줄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의뢰인이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성공보수가 높으면 변호사도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싸우고 싶은 마음이 더 들고 나중에 이거에 탐이 나서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검색을 할 때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좋은 변호사요? 네. 여기 있는데요. 농담이고요.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 와,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전관 출신,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은 좀 특수한 케이스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사나 아니면은 뭐 세무사나 아니면 뭐 다른 간평사나 이런 전문직이 어떻게 업무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전문직들을 이제 대리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그분들의 생리를 아니까.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 출신 변호사를 찾으시면 차라리 의료 소송에서는 좀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또 요즘에는 또 말이 다르더라고요. 의사분들 대리할 때랑 또 이제 의사를 상대로 하는 이제 의뢰인을 대리할 때랑 조금 다르셔가지고, 그것도 다 따져보고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하도 정보의 홍수 시대니까 인터넷 검색 잘 해보시고 문의 상담을 좀 적어도 한 2군데, 3군데는 해보고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병원이랑 똑같네요. 네. 병원도 한 3군데는 꼭 어,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중에 명의가 있을 수도 있고, 맞죠? 상담하는 거는 비용이 따로 들진 않나요? 상담비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전화 상담이 있고 네. 이제 대면 상담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또 그것도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면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 이렇게 걸어놓고 뭐 한 10만 원 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상담료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더 진지하게 이제 의뢰인도 올 수 있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이제 좀 더 꼼꼼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돈 받고 뭐든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공보수를 비율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게 네. 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 네. 비용을 좀 아끼고 네. 나중에 이제 이겼을 때 같이 이제 기뻐할 수 있고, 졌을 때 같이 아쉽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변호사에게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전문 자격증은 어떤 것일까요? 2개 따시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부터 선배들한테 전해 들은 얘기인데, 뭐 회계사가 가장 이제 시너지가 많이 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영역, 업무 영역이 좀 많이 안 겹칠수록 좋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되게 포괄적이라서 뭐 노동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뭐 특허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회계나 아니면 숫자를 다루는 부분은 좀 변호사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거는 확실히 강점을 갖지 않나,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의뢰인한테 문자가 이제 오거나 아니면 전화로 정말 변호사님을 만나서 행운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진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이러한 점은 굉장히 노력해줘서 고맙고 뭐 이런 이제 대답을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죠. 네. 저 의뢰인들하고 이제 소통할 때가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가 꿈인 사람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으시다면? 변호사가 꿈, 거창하긴 한데요. 일단 변호사가 되고 싶다 하신다면은 일단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를 소화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되게 지친단 말이죠. 막 지치고 내가 이거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나중에 이거 다 나가면 써먹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준비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 시험을 치고 났을 때부터가 사실 시작이에요. 그래서 변호사의 커리어로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떤 모양의, 어떤 모습의 변호사가 되고 싶은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상빈 변호사님과 함께 변호사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곽상빈 변호사님이 가지고 계신 30개의 직업 중에 하나인 회계사에 대해서 컨텐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